검열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이야기들, 예를 들어 금옷이나 홍길동전, 정감록 등이 조선시대에는 금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또 백석, 윤동주 등의 시인도 식민정부의 검열을 피하지 못하였죠. 지금은 친숙한 작품인 걸리버 여행기, 젊은 베리테르의 슬픔, 그리고 채털리 부인의 사랑 등도 한때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책들로 큰 지탄을 받고 금지된 적이 있었다는 점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으로 검열은 권력자 혹은 국가가 일정한 기준과 시스템을 정하고 이를 통해 글 혹은 작가에 대해 제약과 처벌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권력 집단은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좋은 작품과 나쁜 작품을 구분합니다. 또 나아가 그 작가 혹은 독자까지도 종종 처벌을 받거나 교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폭력과 처벌은 작가에게 내면화되기도 하는데요. 검열관이라는 폭력적인 독자가 작가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서 작가는 끊임없이 이 독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점검하고 고쳐 쓰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검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작가들은 또 독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어떤 작가는 본인이 원하는 글을 출판하기 위해 검열관에게 뇌물을 줄 수도 있겠죠. 또 불법 독서를 보고 싶은 독자들은 몰래 해적본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많은 작가와 독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서 처벌의 그물망을 피하고 원하는 작품을 생산하고 읽었습니다. 이처럼 교정과 처벌이라는 검열의 힘, 그리고 이를 피하거나 타협하려는 수용자, 이 둘 간의 길한 관계 속에서 독특한 텍스트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정민입니다. 오늘 저는 조선시대의 검열, 특히 검열을 피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검열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검열을 둘러싼 복합적인 문화 지형도를 살피기 위해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플레이어를 연구자들은 에이전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가혹한 검열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어떻게 텍스트를 유통시켰는지 그 활약상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예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역광과 책장수 중에서 청암집을 바치지 않은 자들은 옷을 벗기고 묶어 불타는 태양 아래 두 손을 뒤로 묶어 엎드려 놓았다.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 형벌로 목숨을 잃었다. 영조실록의 이 기사는 잔혹한 고문의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영조가 검열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 청암집은 청나라 주린이라는 사람이 개인 문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주린이 명기심리학이라는 글에서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검열과 처벌의 주 대상이 통역관과 책회, 즉 돌아다니며 책을 판매하는 책장수들이었다는 점이죠. 당시 서울에는 상업 서점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비공식적 루트, 통역관 등을 통해 입수되고 책장수를 통해 방문 판매 형식으로 많은 책의 유통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금서의 경우는 그랬죠. 이렇게 비공식적 유통망에 대해서 왕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그 유통의 행위자들을 최대한 찾아내어 형벌을 가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암시장과 같은 비공식적 유통망은 정확히 추산되지 않았고 또 완전히 색출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책회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신분적으로는 상민 혹은 중인 그리고 일부 몰락 양반이 여기에 종사를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대부분의 인쇄술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었고요. 상업적 서점은 조선 후기까지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요. 민간에서 책을 유통하는 데에는 이 중개상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외부에서 수입되는 서적의 경우는 대부분 이 책회를 통해서 유통이 되었죠. 조선시대 책회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유희춘의 미하밀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약 3,500권의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일기를 통해서 당시 서적 유통의 단면을 알 수 있습니다. 유희춘에 의하면 서적을 입수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손으로 베껴 쓰는 필사의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선물로 다른 이에게 증여를 받는 방법.
세 번째는 중국으로 가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체케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체케에 관해서 흥미로운 일화도 하나 있습니다. 세도가 있는 양반집이 당쟁이나 사화로 가세가 기울어서 귀중본 서책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 체케들이 아름아름 몰래 책들을 처분해 드리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사건 처리반 같은 존재들이었던 거죠. 영조대에는 검열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고요. 18세기 정조 시대에 돌아오면 검열은 더욱 확대되고 이 비공식적 유통망은 더욱더 다채로운 형태로 활성화됩니다. 정조 시대의 검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흔히들 문체반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유행하던 새로운 형태의 문체를 폐사소품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문장을 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정조 15년 실록에 보면 문체반정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대체로 명청시대의 글은 초세기계하여 실로 치세의 글이 아닌데 원중랑집이 가장 심하다. 정조는 문체를 치세, 즉 세상을 다스리는 일과 깊게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장은 단순히 읽고 감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바른 문장을 읽고 쓰는 일은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학자들은 문체반정이 강한 정치성을 가지는 사건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노론을 타겟으로 한 검열이었다는 거죠. 정조가 예를 든 원중랑집은 원갱도의 문집입니다. 이 원갱도는 대표적으로 정조가 금서로 지정한 중국의 작가인데요.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열광적으로 조선의 문인들이 사랑을 하였습니다. 다음 해에는 조선의 문인 2명이 대화 중에 원갱도의 시를 모방하여 지은 작품인데요. 노란 싹 푸른 잎 아기처럼 움직이고 잔물결물 굽이굽이 노을은 비단같이 곱구나. 물 따뜻하니 오리 새끼 물거품 일으키며 장난치고 텅 빈 절에 암여우 한 마리 부처 앞에 참내하네. 당시 조선에는 원갱도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영조대의 검열은 처벌을 했잖아요. 100명을 사형을 할 정도로요. 그런데 정조대의 검열은 감시와 계도, 교육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검열의 기준을 세우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동을 하면서 이를 어길 시에는 반성문을 쓰게 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왕실의 물질적, 정신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가 엄격히 금지했던 중국의 명청 작가들의 책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검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책들은 서울의 지식인들의 손에 닿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또 이런 중국 책들은 중국 내부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선인들의 유통망까지 닿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과정에서도 역시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검열의 망을 피하여 효과적으로 비즈니스를 성공시킨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있었고요.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매우 강력한 효율성을 가졌던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입수된 책들은 책장수에 의해서 또 독자들 간의 대여에 의해서 돌려 읽혀졌고요. 또 많은 경우 손으로 베껴져서 일종의 편집본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책의 역사를 생각할 때 금속 활자로 출간된 권위 있는 책들만이 가장 중요한 지식을 생산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텍스트와 지식의 지형도에서 우리는 다양한 매체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미래를 선도하는 해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매체에는 1차적으로 목판본, 목활자본,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구술적인 부분도 들어갈 것이고요. 우리가 에이전시라고 부르는 인간 매체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지금 소통하고 있는 이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매체도 포함입니다. 지식과 문화의 생산에서 다매체적 요소의 작용을 크게 지식 생산의 물질성, materialit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물질적인 요소들이 다매체적인 생태계를 이루면서 지식을 또 감성을 생산해내는 것이겠죠.